처음 그를 본 건 3월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다. 새 학기가 시작된 날, 나는 늘 그렇듯 출근길에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들고 학교 정문을 지나고 있었다. 평범한 하루의 시작일 뿐이었는데 교무실 문을 열자마자 그가 내 일상을 뒤흔들었다. 강지훈. 새로 부임한 체육교사.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웃을 때마다 눈이 반달처럼 휘어졌다. 어쩐지 주변이 환해지는 느낌. 처음엔 단지 인상이 좋은 사람이려니 생각했다. 그날 이후 우리는 종종 마주쳤다. 복도에서, 식당에서, 우연한 퇴근길에서도. 처음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지만 점점 인사에 말이 붙고 말에 웃음이 섞이기 시작했다. 서하린 선생님, 오늘도 아이스 아메리카노네요. 그가 말하자 나도 모르게 웃음이 났다. 네, 카페인이 없으면 하루가 안 굴러가요. 그의 말은 가볍고 자연스러웠지만 이상하게도 내 마음엔 잔잔한 파문을 남겼다. 누군가가 나를 이렇게 따뜻하게 바라봐주는 게 얼마만이었을까? 어느 날 급식실에서 아이들끼리 싸움이 났다. 내가 당황해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지훈 선생님이 순식간에 달려와 아이들을 떼어놓았다. 든든하고 침착한 모습. 나는 그때 처음으로 안도와 함께 심장이 뛰는 걸 느꼈다. 그날 이후 나도 모르게 그의 존재를 신경 쓰게 되었다. 그가 웃는지, 지친 건 아닌지, 오늘은 무슨 색 셔츠를 입었는지. 그리고 어느 날 그가 조심스레 물었다. 이번 주말에 시간 괜찮으세요? 좋은 전시회가 있어서요. 같이 가면 좋을 것 같아서.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기쁨, 놀람, 긴장감이 뒤섞인 순간. 조금 망설였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학교 밖에서 만났다. 미술관의 조용한 분위기, 그의 옆에서 나눈 이야기, 그리고 전시회가 끝난 후 함께 마신 커피. 모든 게 영화처럼 흘러갔다. 집에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보며 혼잣말했다. 혹시 진짜로 시작될지도 몰라. 하지만 그땐 몰랐다. 이 모든 설렘이 내 인생에서 가장 쓰라린 기억의 서막이 될 줄은? 그날 이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학교에서는 조심스러웠지만 퇴근 후나 주말이면 함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영화, 산책, 책방. 아무것도 아닌 일상이 그의 곁에서는 특별해졌다. 지훈은 항상 자상하고 따뜻했다. 내가 피곤해 보이면 따뜻한 음료를 건네주고 말없이 옆에 있어주기도 했다. 그의 배려는 진심 같았고 나도 점점 더 그에게 마음을 열었다. 어느 날 그는 내 손을 잡고 말했다. 하린 씨, 난 진심이에요. 조심스럽지만 당신과 미래를 함께하고 싶어요. 그 말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오랜 시간 나를 애써 단단하게 지탱해 오던 벽이 무너지는 듯한 기분이었다. 나도 그를 믿고 싶었다. 아니, 믿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은 작은 틈으로 스며들듯 찾아왔다. 그날은 금요일 저녁이었다. 우리는 원래 저녁 식사를 하기로 했는데 지훈이 갑자기 전화를 걸어왔다. 목소리가 다급했다. 하린 씨, 미안해요. 갑자기 친척 중에 응급 상황이 생겨서 다음에 꼭 만나요. 걱정스러운 마음에 더는 묻지 않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묘하게 쓰렸다. 그리고 다음 날 나는 우연히 마트를 들렀다가 그를 봤다. 여자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지훈. 너무 익숙한 옆모습이었다. 순간 가슴이 얼어붙었다. 나는 뒤에서 조용히 그들을 바라봤다. 여자는 웃고 있었고 지훈은 아무렇지 않게 그녀의 머리칼을 쓸어 넘겼다. 그 손짓이 너무 자연스러워서 나와 있을 때보다 더 부드럽게 느껴졌다. 몸이 굳은 채로 한참을 서 있었다. 수백 가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혹시 착각일까? 가족, 친척, 아니면 연인. 그는 내가 본 걸 모른 채 그날 밤 문자를 보냈다. 오늘 정말 미안했어요. 다음 주에 꼭 만나요.
저녁은 제가 살게요.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다. 도대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거짓일까? 그날 밤 처음으로 그의 말과 행동 사이에 의심이라는 감정이 싹 텄다. 하지만 나는 아직 그를 좋아했고 믿고 싶었다. 아니, 믿어야만 할 것 같았다. 그러나 내 직감은 점점 더 또렷해지고 있었다. 무언가 분명히 이상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의 문자 하나, 말 한마디에도 예민해졌다. 아니, 의심스러워졌다. 전에는 따뜻하게 느껴졌던 그의 관심이 이제는 계산된 듯한 느낌을 주었다. 오늘은 피곤해서 좀 쉬어야 할 것 같아요. 그가 보낸 메시지 하나에 내 머릿속은 끝없이 복잡해졌다. 정말 피곤한 걸까? 아니면 또 다른 약속이 있는 걸까? 내 마음이 이렇게까지 조마조마해질 줄은 몰랐다. 그래도 나는 모른 척했다. 아니, 모르는 척하려 애썼다. 직접 물어볼 용기가 없었다. 괜히 추궁했다가 모든 게 무너질까 봐 두려웠다. 그러던 어느 날 학교 근처 카페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다. 익숙한 웃음소리와 함께 고개를 돌리자 그는 다른 여자와 마주 앉아 있었다. 내 또래로 보이는 여자는 환하게 웃고 있었고 지훈은 그 웃음에 맞춰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내가 아는 그 미소였다. 나에게도 그렇게 웃었는데 심장이 땅 밑으로 꺼지는 기분이었다.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나는 그들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찍었다. 무언가 증거가 필요했다. 내가 미쳐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나 자신에게라도 보여줘야 했다. 그날 밤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화를 걸어왔다. 하린 씨, 오늘 하루 어땠어요? 보고 싶네요. 그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소름이 돋을 뻔했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괜찮았어요. 지훈 씨는요? 저도 바빴지만 잘 지냈어요. 다음 주말에 드라이브 어때요? 좋은 곳 알아뒀어요. 그 순간 그가 앉아있던 카페의 창가 자리가 떠올랐다. 옆에 있던 여자의 웃음소리가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나는 거짓말을 해야 했다. 그래야만 했다. 그날은 약속이 있어요. 다음에 보죠. 그는 잠시 망설이더니 알겠어요. 다음에 꼭 봐요라고 답했다. 하지만 나는 그가 더 이상 예전의 지훈이 아니라는 걸 직감하고 있었다. 균열은 이미 시작되었다. 그리고 나는 무너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날 이후 나는 지훈의 모든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게 되었다. 그의 말, 그의 눈빛, 그가 어디서 전화를 받는지, 누구와 메시지를 주고받는지 다 의심스러웠다. 처음엔 나 자신이 병든 것 같았다. 하지만 사진 속 내 눈으로 확인한 장면은 나를 더 이상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나는 행동하기로 했다. 조용히, 들키지 않게. 내가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서. 지훈은 여전히 다정했고 여전히 내게 사랑을 말했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그의 거짓된 눈빛을 이제는 구분할 수 있었다. 그가 회식이 있다고 한 날, 나는 몰래 그의 뒤를 따랐다. 회식 장소라던 강남의 고깃집 근처에서 멀지 않은 골목에 그는 차를 세우고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리고 나타난 건 그날 카페에서 봤던 여자였다. 나는 심장이 또 한 번 철렁 내려앉는 걸 느끼며 차 안에서 그들을 지켜봤다. 그녀가 그의 차에 타자마자 그는 자연스럽게 그녀의 손을 잡았다. 너무 익숙한 손놀림, 그리고 그녀는 미소를 지었다. 나는 핸드폰을 꺼내 또 한 장의 사진을 찍었다. 떨리는 손으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으며. 그리고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깨졌다. 슬픔도 외로움도 아닌 복수심 같은 감정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다. 나는 이 관계의 진실을 끝까지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지불하게 만들 것이다. 아무렇지 않게 사랑을 가장한 사람에게
진심으로 사랑했던 내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는지 보여줄 것이다. 나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점점 변해가는 걸 느꼈다. 예전엔 사랑에 빠진 여자의 빛나는 눈빛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눈빛 속에 의심과 고통이 자리 잡고 있었다. 더는 순수하게 웃을 수 없었다. 지훈은 여전히 아무 일도 없다는 듯 내게 연락했다. 하린 씨, 오늘 저녁에 시간 어때요?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애써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나는 그날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이제는 진실을 마주할 때였다. 모든 걸 확인하고 더는 흔들리지 않기 위해. 우리는 도심의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만났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다정했고 손길은 익숙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감촉의 안도감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속이 뒤틀리는 기분이었다. 하린 씨, 요즘 무슨 일 있어요? 표정이 좀 지쳐 보여요. 그의 걱정스러운 말투에 순간 눈물이 맺힐 뻔했다. 하지만 나는 꾹 참았다. 나는 약해지고 싶지 않았다. 나를 이렇게 만든 장본인 앞에서 무너지지 않겠다고 다짐했으니까?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지훈 씨, 혹시 요즘 누구 만나고 있어요? 그는 당황한 듯 웃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린 씨만 보고 있다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사진을 보여줬다. 카페, 차 안, 골목. 우리 둘이 아닌 그와 다른 여자. 그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다. 침묵. 그 침묵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나한테 왜 그랬어요? 난 정말 진심이었는데?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차가운 분노와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다. 그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냥 고개를 숙인 채 나를 바라보지 못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다. 이 사람은 나를 지키지 않을 사람이다. 나를 사랑하긴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결국 그의 선택은 내가 아니었다. 식사를 마친 뒤 우리는 아무 말 없이 헤어졌다. 나는 혼자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며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거리는 화려했지만 내 마음은 끝없이 어두웠다. 가슴이 아려왔다. 하지만 그 아픔 속에서 한 가지 확신이 생겼다. 이제 나는 약자가 아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그날 이후 지훈과의 연락은 뚝 끊겼다. 그는 변명도 사과도 하지 않았고 나 역시 연락할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미련이라는 감정조차 내게는 사치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한 그 순간부터 진짜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몇 주 후 나는 친구 민정이 일하는 갤러리에서 작은 전시회에 초대받았다. 억지로라도 삶의 리듬을 되찾고 싶었던 나는 그 초대를 받아들였다. 조용한 음악과 잔잔한 조명 아래 그림들을 바라보는 동안 잠시나마 복잡한 생각을 잊을 수 있었다. 사람들의 조용한 발걸음, 유리잔 부딪히는 소리, 그리고 전시장 안을 가득 채운 그림의 색채들이 마치 다른 세계로 나를 끌어당기는 듯했다. 그런데 그 전시회장에서 믿기 힘든 장면을 목격했다. 지훈과 그 여자. 그들은 나란히 서 있었고 사람들 앞에서 서로를 소개하고 있었다. 마치 공식적인 연인처럼. 내 가슴이 또 한 번 찢어지는 소리를 냈다. 더 놀라운 건 그 여자가 내 눈을 스치며 미소를 지었다는 것이다. 마치 내가 졌어라고 말하는 듯한 그 싸늘하고 교활한 미소. 나는 민정의 도움으로 몰래 밖으로 빠져나왔다. 손이 떨려 핸드백을 제대로 닫지도 못한 채 골목 끝까지 달렸다. 숨이 막힐 듯 답답했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누군가 나를 철저히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한 것 같은 느낌이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와 아무 불도 켜지 않은 채 침대에 누웠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차 소리와 시계 초침 소리만이 방 안을 채웠다.
눈을 감아도 지훈과 그 여자의 모습이 떠올라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며칠 후 회사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내가 사내 연애 문제로 감정적으로 불안정하다는 말, 심지어 내 프로젝트에서 나를 배제하자는 의견까지 나왔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나를 무너뜨리려는 느낌은 점점 확신으로 바뀌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미세하게 달라졌고 내 앞에서는 조용히 있다가도 뒤에서는 속삭이며 비웃는 듯한 분위기를 느꼈다. 나는 내 주변 사람들을 다시 보기 시작했다. 지훈과 가까웠던 팀장, 그 여자가 자주 오가던 카페 직원, 심지어 내 노트북에 이상한 로그가 남아있는 걸 발견했을 때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걸 직감했다. 누군가 내 일상을 훔쳐보고 있었고 내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순간도 방심할 수 없다는 사실이 나를 더 날카롭게 만들었다. 내가 지켜야 할 건 이제 자존심도 사랑도 아닌 나 자신이었다. 그리고 그걸 지키기 위해 난 더 이상 침묵하지 않기로 했다. 이젠 내가 움직일 차례였다. 아무것도 모른 척 상처받은 여자의 역할은 끝났다. 나는 스스로를 구할 수밖에 없었다. 끝나지 않은 사랑. 아니, 이건 끝나지 않은 복수의 시작이었다. 그리고 이번엔 내가 먼저 칼을 쥐기로 했다. 나는 더 이상 무너질 수 없었다.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순 없었다. 지훈과 그 여자, 그리고 그들을 둘러싼 어두운 그림자들. 이제 그들의 민낯을 드러내야 했다. 나의 고통을 조롱거리로 삼은 이들에게 똑같은 고통을 돌려줄 차례였다. 먼저 나는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했다. 누구와 누구가 친한지, 누가 어떤 이야기를 흘리는지, 눈에 보이지 않던 관계망들이 서서히 드러났다. 팀장 강민석. 그는 겉으로는 중립적인 척했지만 지훈과 술자리를 자주 가진다는 걸 SNS를 통해 알게 되었다. 그리고 최근 내 프로젝트에서 날 배제하려고 의견을 낸 장본인이기도 했다. 나는 일부러 그와 우연을 가장한 만남을 연출했다. 퇴근 후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렸다가 자연스럽게 인사를 건넸다. 팀장님,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잠깐 얘기 나눌 수 있을까요? 그는 의외로 흔쾌히 동의했다. 근처 조용한 카페에 앉아 나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요즘 회사 분위기가 좀 이상해서요. 제가 뭔가 잘못한 게 있다면 솔직히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결국 입을 열었다. 사실 지훈 씨가 하린 씨랑 사이 안 좋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젝트에서 빠지면 좋겠다는 의견을. 나는 놀란 표정을 지어 보였다. 물론 속으로는 모든 걸 예상하고 있었지만 그에게 경계심을 주지 않기 위해 최대한 순수한 모습으로 반응했다. 그렇군요. 혹시 지훈 씨가 그런 말을 자주 하나요? 요즘 좀 예민하더라고요. 뭐, 여자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 그 순간 강민석의 무심코 던진 한마디가 내 머릿속을 강하게 때렸다. 이건 단순한 배신이 아니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제거할 시나리오를 완성해가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시나리오를 뒤집어 놓을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민정에게 연락했다. 그녀는 정보력이 뛰어나고 평소에도 호기심이 많아 뒷조사를 잘하는 친구였다. 민정아, 나 좀 도와줘야 해. 지훈과 그 여자, 그리고 회사 내 누가 무슨 관계인지 다 알고 싶어. 사진, 대화, SNS 흔적까지 다. 민정은 단번에 수락했다. 그리고 며칠 후 그녀는 수십 장의 사진과 스크린샷을 들고 나타났다. 그중에는 지훈과 그 여자가 함께 간 리조트 예약 내역도 있었고 팀장 강민석과 그 여자가 같은 레스토랑에 있는 장면도 있었다. 예상보다 더 많은 퍼즐 조각들이 손에 들어왔다. 나는 이 자료들을 정리해 하나의 문서로 만들었다. 이름하여 진실의 조각들. 이 문서는 나의 복수의 무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퍼즐 조각은 바로 그 여자, 윤서영. 그녀는 대기업 회장의 외동딸이었다. 지훈은 사랑이 아닌 기회를 선택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위해 나를 버렸고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 그녀와 손을 잡은 것이다.
이제 나는 그들 앞에 다시 나타날 준비가 되었다. 하지만 이번엔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더 이상 지훈의 말에 흔들리는 연약한 여자가 아니었다. 나는 나를 무너뜨린 이들에게 그보다 더 큰 흔들림을 안겨줄 존재로 거듭났다. 복수는 이제 시작일 뿐이었다. 그리고 그 첫 페이지는 내가 직접 쓸 것이다. 차가운 이성과 날 선 판단력으로 그들이 쌓아 올린 가면을 하나하나 벗겨낼 것이다. 이건 단지 사랑을 잃은 여자의 이야기가 아니다. 이건 나를 무너뜨린 사람들에게 복수의 서막은 조용히, 그러나 정확하게 시작됐다. 민정이 모아온 자료는 단순한 소문이 아닌 명백한 증거들이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하나 되새기며 그동안 믿었던 사람들의 이면을 직시했다. 나를 속이고 배신하고 짓밟은 자들의 민낯은 상상 이상으로 더러웠다. 지훈과 서영의 관계는 단순한 불륜이 아니었다. 그것은 사회적 지위와 권력을 위한 전략적 결합이었다. 서영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대기업의 계열사에 지훈이 입사 예정이라는 정보를 민정이 알아냈다. 그 순간 퍼즐은 완성되었다. 지훈은 사랑을 가장한 야망 덩어리였고 나는 그 야망에 깔려 죽어도 상관없는 존재였던 것이다. 그러나 나도 예전의 내가 아니었다. 나는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해 반격을 준비했다. 감정이 아닌 이성, 충동이 아닌 전략으로. 우선 나는 지훈이 회식 중 무심코 흘린 대화들을 녹음해둔 음성 파일을 정리했다. 거기에는 그가 서영과의 관계를 자랑하듯 떠벌리는 내용도 있었고 나를 감정적으로 불안정한 애라고 폄하하는 장면도 있었다. 이 음성 파일은 회사 내 여론을 뒤집을 강력한 무기였다. 그 다음은 강민석 팀장. 그는 지훈과 한통속이었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등을 돌릴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었다. 나는 그가 과거의 부적절한 회계 처리로 징계를 받을 뻔한 사건을 알아냈다. 물론 이건 회사에서는 묻힌 일이었지만 내가 알고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충분했다. 나는 익명의 메일로 그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당신의 과거를 알고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며칠 후 팀장 강민석의 태도는 눈에 띄게 달라졌다. 회의 중 내 의견을 반박하던 그가 갑자기 내 편을 들기 시작한 것이다. 그는 내 눈을 피하면서도 분명히 나의 존재를 의식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곧바로 팀 내 분위기를 바꾸었다. 그러나 아직 가장 중요한 적이 남아 있었다. 바로 윤서영. 그녀는 나를 한 번도 두려워한 적이 없었다. 항상 여유롭고 자신감 넘치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태도를 유지했다. 나는 그녀의 그 자만심을 무기로 삼기로 했다. 갤러리 전시회를 빌미로 나는 서영에게 접근할 계획을 세웠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전시회에 초대장을 보냈고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참석하겠다고 답했다. 이 전시회는 단순한 문화 행사가 아니라 내가 그녀를 무너뜨릴 무대였다. 민정은 이번 작전을 위해 CCTV가 없는 창고 공간을 빌려주었다. 나는 서영이 따로 대화를 나누자고 했을 때 그곳으로 그녀를 데려갔다. 겉으론 웃고 있었지만 속은 냉기투성이었다. 서영 씨, 왜 지훈과 그런 관계를 유지하는 거죠? 사랑이라고 말하긴 어렵잖아요. 그녀는 서영과 마주친 이후 내 안에 있던 분노는 한층 더 냉정하게 다듬어졌다. 더 이상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다. 지금 필요한 건 확실한 증거와 명확한 타이밍이었다. 감정은 잠시 접어두고 머리로 움직일 시간이었다. 민정과 나는 리조트에서 입수한 정보들을 바탕으로 지훈과 서영의 관계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추적했다. 그들의 첫 여행 사진, SNS에서 맞춘 장소 태그, 회사 내 회식 이후의 동선까지. 그리고 결국 나는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다. 그것은 지훈이 내 생일날 가족 모임이 있다며 나를 따돌리고 갔던 날의 위치 기록이었다. 그는 서울에 없었다. 대신 강원도 모 리조트에 있었다. 그리고 그곳은 서영이 자주 찾던 고급 리조트였다. 민정이 입수한 예약 내역과 CCTV 캡처는 모든 걸 설명해 주었다.
이걸로 충분해. 이제 결정적인 타이밍만 남았어. 나는 조용히 중얼이며 문서를 정리했다. 진실의 조각들은 이제 하나의 그림이 되었고 그림을 누구에게 어떻게 보여줄지 선택만 남았다. 그때였다.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는 뜻밖에도 지훈이었다. 하리나, 잠깐 볼 수 있을까? 얘기 좀 하고 싶어. 순간 내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왜 갑자기 나를 만나고 싶어 한 걸까? 의심과 기대가 뒤섞인 감정 속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어디서 보자고? 예전에 자주 가던 한강 카페. 오늘 저녁 8시. 나는 그 시간을 기회로 삼기로 했다. 준비한 자료 일부를 가지고 가서 그의 반응을 살필 생각이었다. 감정적인 대면이 아닌 철저히 계획된 테스트였다. 시간이 흘러 나는 약속된 장소에 도착했다. 그곳엔 이미 지훈이 앉아 있었다. 여전히 말끔한 정장 차림에 익숙한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그 미소 뒤의 얼굴을 이제는 꿰뚫고 있었다. 오랜만이다. 하리나. 그래. 오랜만이네. 짧은 인사 뒤 우리는 어색하게 커피를 주문했다. 침묵이 흘렀고 먼저 입을 연 건 지훈이었다. 우리 사이 이렇게 끝나면 안 되는 것 같아서. 끝난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왜? 그는 고개를 숙이고 한숨을 내쉬었다. 미안해. 내가 잠깐 흔들렸던 것 같아. 근데 널 보면 아직 마음이... 나는 그 말에 조용히 미소 지었다. 그리고 가방에서 출력한 사진 몇 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다. 이게 잠깐 흔들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내 생일날 내가 간 곳, 내 옆에 있던 사람. 지훈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는 한 장 한 장 사진을 넘기며 말문을 잃었다. 그의 손끝이 떨리고 있었다. 하리나, 이건... 그게 아니야. 뭐가 아닌데? 솔직히 말해봐. 내가 바보로 보였어? 날 얼마나 만만하게 봤길래 이중생활을 하면서도 카페를 나와 걸음을 옮길 때 한 줄기의 바람이 내 머리칼을 스쳤다. 마치 이제부터 시작될 폭풍을 예고하듯 서늘하고 날카로웠다. 나는 핸드백을 꼭 쥔 채 한 발 한 발 조심스레 복수의 길을 디뎠다. 그날 밤 나는 다시 민정과 만났다. 그녀는 이미 내 의도를 완전히 이해하고 있었다. 더 이상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었다. 이번에는 공개적인 일격, 완전한 전환점을 마련할 타이밍이었다. 이제 뭘 할 건데? 민정이 물었다. 나는 노트북을 열고 지훈과 서영, 그리고 강민석까지 얽힌 구조도를 보여주었다. 사내 게시판과 SNS에 이 구조를 기반으로 한 익명 제보를 올릴 거야. 이름은 절대 안 적을 거고 문서와 캡처 이미지 일부만 첨부하지. 민정은 입을 꾹 다물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리스크가 클 수도 있어. 명예훼손이라고 뒤집어 씌우면? 나는 단호히 말했다. 그래서 익명으로 하는 거야?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걸 단순한 스캔들로 보이게 하면 안 돼. 권력과 이익에 의한 부조리, 내부 불공정으로 만들어야 해. 우리는 그날 밤새도록 문장을 다듬고 이미지를 편집했다. 흐릿하게 처리한 얼굴, 이름이 노출되지 않게 조심한 문서 일부. 그리고 제보글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썼다. 언더라인 쌓인 이 회사에서 진실은 언제나 침묵당했다. 이제는 누군가가 그 침묵을 깰 차례다. 제보는 익명 이메일을 통해 새벽 3시에 발송되었다. 그리고 오전 9시 회사 전체에 충격이 퍼지기 시작했다. 문서를 본 몇몇 직원들은 속삭이기 시작했고 곧장 HR팀과 경영진까지 이 사실을 인지했다. 지훈이라는 이름은 명시되지 않았지만 문서 속 프로젝트명과 일자, 상황이 너무나도 명확했다. 지훈은 그날 오전 회의 참석 도중 호출되었고 서영은 출근하지 않았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자리에 앉아 이메일을 확인했다. 그런데 뜻밖의 메시지 하나가 도착해 있었다. 발신인 윤서영.
제목, 만나고 싶어요. 언더라인 쌓인 할인씨, 우리 얘기 좀 해요. 제발. 오늘 오후 조용한 곳에서 나는 순간 당황했다. 서영이 직접 연락해오리라곤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또한 기회였다. 나는 장소를 내가 지정했다. 회사 근처 인적 드문 한정식집. 이곳에서 나의 다음 수를 결정지을 것이었다. 오후 2시, 나는 정갈한 복장으로 자리에 앉아 서영을 기다렸다. 곧 그녀가 들어왔다. 긴장한 표정, 눈 밑엔 다크서클. 그녀는 더 이상 여유로운 재벌가 딸이 아니었다. 고맙습니다. 나와줘서.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혹시 이거 당신이 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물 한 모금을 마셨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지훈 씨가 나한테 손절하자고 했어요. 이젠 끝났다고. 그런데 하필 이런 타이밍에 이런 일이 터지고. 나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정말 몰랐다고 생각해요? 당신이랑 지훈이 함께 간 리조트, 내가 몰랐을 거라고? 그날이 내 생일이었어요. 서영은 입을 다물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다. 나는 서영과 악수한 손을 천천히 거두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연극이 끝나려면 아직 갈 길이 멀다. 감정은 정리되었지만 복수는 이제 시작이었다. 다음 날 아침, 회사 분위기는 냉기 그 자체였다.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사람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입을 닫고 있었다. 익명의 제보가 조직 전체를 흔들어 놓았고 아무도 다음 타깃이 자신이 될지 모른다는 불안 속에서 움츠러들고 있었다. 지훈은 공식적으로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냈고 서영은 회사를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이 사라졌다고 해서 상황이 끝난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본격적인 소용돌이의 시작이었다. 나는 민정과 함께 작전의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우리가 할 일은 명확했다. 진실을 더욱 드러내고 지훈을 완전히 몰락시키는 것, 그의 더러운 과거를 하나씩 끄집어내어 빗속에 던져놓는 것이다. 민정, 혹시 그때 말한 인사팀 내부 고발자 아직 연락돼? 민정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윤지라는 선임인데 지훈이 계약직 여성 직원 하나랑 문제를 일으켰던 걸 알고 있어? 당시엔 무마됐지만 그녀도 아직 퇴사 안 했어. 그럼 만나봐야겠네? 모든 조각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며칠 후, 나는 윤지를 직접 만났다. 처음엔 말을 아끼던 그녀는 내가 보여준 제보문과 익명의 이메일, 그리고 내가 겪은 일을 들은 후에야 조심스레 입을 열기 시작했다. 지훈 팀장이. 말하긴 좀 그런데 여러 명한테 비슷한 짓을 했어요. 대놓고는 아니지만 은근한 회식 자리에서 손을 잡거나 사적인 연락을 유도하거나. 계약직들은 말도 못하고 참는 수밖에 없었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휴대폰 녹음기를 켰다. 혹시 증언해 주실 수 있나요? 이름은 절대 노출 안 할게요. 윤지는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결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다. 저도 참는데 지쳤어요. 이젠 끝나야죠. 이로써 퍼즐 조각 하나가 더 맞춰졌다. 나는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해서 익명의 클라우드 폴더에 업로드했고 추가 제보 링크를 만들어 회사 게시판에 다시 띄웠다.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더 많은 내부 직원들이 익명으로 제보를 시작했고 HR팀은 대응에 진땀을 흘리기 시작했다. 더는 감출 수 없는 진실의 무게가 회사를 짓눌렀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예기치 못한 연락이 왔다. 발신인 박동현 이사. 제목, 직접 만나고 싶습니다. 박동현은 우리 회사 부대표였고 지훈과는 상반된 노선을 걷는 인물이었다. 그는 청렴을 내세우며 내부 부조리를 비판하던 몇 안 되는 고위직 중 하나였다. 지금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압니다. 조용히 만납시다. 도울 수 있어요. 나는 고민 끝에 그를 만났다. 회사 근처 고급 커피숍, 그는 이미 나보다 먼저 도착해 있었다.
하린 씨, 당신의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사실 저도 이런 날이 오길 기다리고 있었어. 나는 박동현 이사와의 만남 이후 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상황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 나 혼자가 아니었다. 이제는 내부 고발자들과 고위 임원까지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지훈의 반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간이 아니었다. 더러운 수법에 능하고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데 능숙한 사람. 그래서 나는 더 철저하게 준비해야 했다. 며칠 후 회사 내부 게시판에 또 하나의 익명글이 올라왔다. 이번엔 명백히 반격이었다. 익명의 음모자들이 회사를 흔들고 있습니다. 허위 제보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나는 이 글을 보고 차가운 분노를 느꼈다. 지훈이 자신의 행동을 은폐하기 위해 익명성을 이용해 프레임을 씌우려는 것이었다. 게다가 댓글에는 일부 직원들의 혼란과 불신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다. 이런 글에 휘둘리면 안 되지 않나요? 팩트가 뭔지도 모르는데 함부로 믿는 거 위험하죠. 회사 이미지만 나빠지잖아요. 나는 침묵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민정, 윤지, 그리고 박 이사와 논의한 끝에 내부 고발자 연대 명의로 첫 번째 공식 성명을 내기로 했다. 제보자 보호 조항과 함께 내부 감찰이 시작되었음을 명확히 하며 일부 증거를 간접적으로 공개하는 방식이었다. 성명서는 퇴근 시간 직전에 게시되었고 다음 날 아침까지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렸다. 드디어 용기를 냈군요. 진실이 밝혀지길 바랍니다. 나도 본 적 있어요. 회식 자리에서 이상했던 행동들. 이 작은 물결이 결국 큰 폭풍을 부를 거라 믿으며 나는 새로운 퍼즐 조각을 찾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이번엔 지훈의 과거 인맥들을 조사하기로 했다. 그가 대학 시절부터 어떤 사람들과 얽혀 있었는지, 그 안에 더러운 거래나 숨겨진 흔적이 있을지도 몰랐다. 나는 지훈과 같은 과 출신이라는 이유로 여러 번 회식에 불려나갔던 후배 다혜를 찾아갔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그녀는 내 눈빛만 보고도 분위기를 알아챘다. 그 사람, 예전부터 이상했어요. 여자들 사이에선 이미 유명했죠. 그냥 말 못했을 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구체적으로 들은 이야기 있어요? 다혜는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선배 하나가 그 사람 때문에 유학 포기했어요. 스폰서 제안 비슷한 걸 받았다고 들었는데 입막음 조건으로 해외 계열사로 보내졌대요. 말하긴 힘들겠지만 그 사람 아직 한국에 있어요. 그 이야기는 단순한 사내 성추행을 넘어선 것이었다. 권력을 이용한 강제이주, 그리고 침묵의 대가. 나는 그 여성과 연락을 시도했고 며칠 후 어렵게 통화를 할 수 있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다. 아무도 제 이야기를 믿지 않았어요. 나는 다혜의 증언을 되새기며 더 깊은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회사는 여전히 평온해 보였지만 그 밑바닥에는 일촉즉발의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다. 마치 조용한 호수 밑에서 미세한 진동이 번져나가는 듯한 기분이었다. 박 이사는 감찰 보고서를 정리하는 데 전력을 다했고 나는 외부의 증언과 과거 기록을 통해 지훈의 민낯을 밝히는 데 주력했다. 그러던 중 나는 예기치 못한 이름을 발견했다. 바로 지훈의 대학 동기이자 현재 모 대기업의 고위 간부로 있는 정우석이었다. 정우석. 한때 캠퍼스의 스타였던 그 이름은 오래전 기억 속에 묻혀 있었다. 그러나 그의 현재 위치와 지훈과의 과거 인연을 고려할 때 단순한 우연이라고 보기엔 너무나 의심스러웠다. 나는 우석과의 접촉을 시도했고 며칠 후 어렵게 만남이 성사되었다. 오랜만이네. 너 아직도 그 일 잊지 못한 거야? 그의 첫마디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 했다. 나는 그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지훈이 했던 짓 너도 알고 있었잖아. 도왔어. 아니면 그냥 외면했어? 우석은 말없이 나를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땐 나도 약했어.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나도 무서웠어. 그 놈이 가진 자료들, 그가 어떻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 그의 말에서 나는 또 다른 진실의 조각을 찾을 수 있었다. 지훈은 단순한 권력 남용자가 아니었다. 그는 타인의 약점을 쥐고 그것을 무기로 삼아 자신의 제국을 만들어낸 사람이었다. 나는 우석에게 물었다. 지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어? 당신 말 한마디면 바뀔 수도 있어. 우석은 깊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알고 있는 걸 모두 줄게. 이제라도 끝내야겠지, 이 악순환. 그날 이후 나는 우석이 제공한 이메일 기록과 증거들을 박 이사에게 넘겼다. 하나하나가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해외로 좌천된 직원들, 회식 후 사라진 여성들, 회계 조작에 이용된 인턴 등. 이제 퍼즐은 거의 완성되고 있었다. 하지만 그만큼 지훈의 움직임도 예측할 수 없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의 반격이 시작되었다. 회사 메일 시스템이 해킹을 당했다. 내부 고발자들의 이름이 유출되었고 그중 일부는 회사에 나오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사직서를 제출했다. 공포가 퍼졌다. 아무도 믿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 나는 민정과 윤지를 불러 회의를 열었다. 이대로 가면 모두 무너져. 우리 쪽도 정리해야 해. 우선 박 이사와 함께 백업 자료를 안전한 곳에 옮겨. 그리고 그 순간 윤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사실 저 누군가에게 미행당하는 것 같아요. 요즘 계속 낯선 차가 따라오는 느낌이 들어요. 내 심장은 철렁 내려앉았다. 이제는 단순한 권력 싸움을 넘어 물리적인 위협까지 번지고 있었다. 나는 모든 자료를 외부 서버에 암호화하여 업로드하고 경찰과 연결된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에게 일부 자료를 전달했다. 더는 우리가 혼자 싸울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다.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정리된 보고서를 보며 생각했다. 이 싸움은 어쩌면 나 하나의 복수에서 시작됐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제는 수많은 침묵 속의 희생자들을 위한 싸움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로 했다. 끝까지 절대로 지지 않을 것이다. 내일은 더 강하게 맞설 준비가 되어 있었다. 우석이 넘겨준 자료들, 그리고 내부 고발자들의 진술은 확실한 증거였다. 하지만 그것을 드러내기까지의 과정은 험난했다. 이미 지훈은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눈치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 고발자들의 명단이 유출되고 회사 내부의 공포는 일파만파로 퍼져나갔다. 나와 박 이사는 서둘러 비상 대응 계획을 세웠다. 우선 모든 핵심 자료는 암호화되어 외부 서버에 이중 백업되었고 각 팀원들은 신원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안전장치 아래에 놓였다. 하지만 윤지의 발언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았다. 누군가 그녀를 미행하고 있다는 사실. 그날 밤 나는 윤지를 데려다주며 조용히 물었다. 정확히 언제부터 그런 느낌을 받았어? 일주일 전쯤이요. 항상 같은 차가 같은 시간에 따라오는 것 같았어요. 처음엔 우연이라 생각했는데 점점 확신이 생겼어요. 나는 핸들을 꽉 쥐며 이를 악물었다. 지훈은 단순한 권력 남용을 넘어서 이제는 위협이라는 형태로 우리를 옥죄고 있었다. 며칠 후 박 이사가 급히 내 방으로 들어왔다. 문제 생겼어. 우석이 사라졌어. 회사에도 안 나오고 전화도 꺼져 있어.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우석은 이 사건의 중요한 열쇠였다. 그가 사라지면 우리의 증거 체계는 약해진다. 나는 즉시 우석의 집으로 향했다. 문은 굳게 잠겨 있었고 주변은 조용했다. 하지만 우편함에는 며칠째 열리지 않은 편지들이 쌓여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이 싸움은 점점 나를 더 깊은 어둠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포기할 수는 없었다. 너무 많은 사람이 나를 믿고 있었고 나 또한 끝까지 싸워야 할 이유가 있었다.
며칠 후 우석의 휴대전화가 마침내 위치를 알렸다. 강원도의 외진 펜션 근처였다. 나는 민정과 함께 바로 그곳으로 향했다. 도착한 펜션은 한적했고 차가 한 대 주차되어 있었다. 직감적으로 느껴졌다. 그 안에 우석이 있을 거라는 걸? 문을 두드리자 안에서는 인기척이 들렸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염이 덥수룩한 우석이 나타났다. 그는 우리를 보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미안해. 겁이 났어. 우석은 몇 시간 동안 벌어진 일들을 털어놓았다. 누군가가 그를 따라다녔고 경고성 메시지와 협박이 이어졌다는 것, 그는 자신의 가족까지 위험해질까 봐 몸을 숨겼던 것이었다. 나는 그에게 다시 물었다. 그래도 도와줄 수 있어? 지금 돌아가면 아직 늦지 않았어. 우석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싸움을 두려워했지만 죄책감과 정의감 사이에서 결국 정의를 택한 것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우리는 우석의 증언과 함께 새로운 기자회견을 준비했다. 박 이사는 이미 보도자료를 정리하고 있었고 나는 기자들 앞에 설 원고를 쓰기 시작했다. 이번엔 조용한 싸움이 아니었다. 모든 것을 걸고 세상 앞에 진실을 밝히는 전면전이었다. 그리고 나는 준비되어 있었다. 두려움은 있었지만 더 이상 그 두려움에 무너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나의 이야기, 그리고 모든 피해자의 목소리를 세상에 들리게 만들 차례였다. 나는 거울 앞에 섰다. 낯익은 얼굴, 그러나 이제는 그 누구보다 강해진 눈빛을 가진 내가 있었다. 오늘 우리는 진실을 밝히기 위해 세상 앞에 선다. 박 이사가 준비한 기자회견장은 이미 언론으로 가득 찼다. 현장에는 카메라, 마이크, 눈빛을 반짝이는 기자들. 모두가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꺼낼지 기다리고 있었다. 나와 우석, 그리고 박 이사는 차례로 연단에 올랐다. 이 자리에 서기까지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내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고 명확했다. 하지만 우리가 침묵하면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리고 더 이상 우리는 그런 악순환을 방치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석은 용기를 냈다. 직접 마이크를 잡고 그동안 지훈과 간부들이 벌인 비리를 낱낱이 밝혔다. 돈의 흐름, 서류 조작, 내부 고발자에 대한 협박까지. 그 어느 것 하나도 가볍지 않았다. 기자들의 손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번쩍이는 플래시, 날카로운 질문들. 그러나 우리는 물러서지 않았다. 숨기지 않았고 정확히 모든 것을 이야기했다. 그리고 나는 마지막으로 말을 이었다. 이 모든 부조리의 중심에 있는 인물, 바로 지훈 대표입니다. 순간 기자회견장은 술렁였다. 나는 기자들에게 자료를 배포하고 그 안에 담긴 계좌 내역, 녹취록, 문서들을 공개했다. 이 모든 건 우리가 몇 달 동안 모아온 증거들이었다. 다음 날 인터넷은 마비되다시피 했다. 모든 뉴스 채널, 포털 사이트, 커뮤니티에서 이 사건이 터졌다. 별표 대한그룹, 내부 고발, 대표의 비리 실체 밝혀져 별표라는 헤드라인이 실시간 검색어를 도배했다. 지훈은 곧바로 입장문을 냈다. 하지만 그저 왜곡된 진술이라는 말뿐이었다. 사람들은 믿지 않았다. 너무 많은 증거, 너무 명확한 흐름이 있었기 때문이다. 며칠 후 검찰이 움직였다. 대한그룹 본사에 압수수색이 들어갔고 지훈은 긴급 소환되었다. 그가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이제 거의 없었다. 내가 이긴 거야? 윤지가 조용히 내게 말했다. 우리는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아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럽고 눈에는 피곤이 묻어 있었지만 웃고 있었다. 아직 끝난 건 아니야. 내가 말했다. 이제 시작이지. 그래도 넌 달라졌어. 그녀가 말했다. 처음 봤을 땐 그냥 착하고 여린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진짜 강해졌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나는 변했다. 모든 것을 잃은 줄 알았던 시간들 속에서 나는 스스로를 다시 만들었다. 상처받고 무너지고 다시 일어나면서. 그날 밤 나는 혼자 사무실에 남아 다시 서랍을 열었다. 그리고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던 결혼증명서 사본을 꺼냈다. 내 이름과 지훈의 이름이 적힌 그 종이, 나는 그것을 찢었다. 한 조각, 또 한 조각. 그리고 마지막 조각을 쓰레기통에 던지며 속삭였다. 나는 더 이상 그의 그림자 속에 살지 않아. 며칠 후 검찰의 조사 결과가 발표되었고 지훈은 구속되었다. 그의 죄목은 횡령, 배임, 협박, 증거 은폐. 길었다. 그리고 그가 저지른 죄만큼이나 긴 형량이 따라올 것이다. 회사 내부도 바뀌기 시작했다. 박 이사는 새로운 윤리감시팀을 구성했고 우석은 정식 고발자로 보호받으며 회사를 떠났다. 윤지는 휴직계를 내고 한동안 쉴 예정이었다. 그리고 나는 회사의 홍보팀장직을 내려놓았다. 모든 게 끝났고 나는 이제 내가 정말 원하는 길을 가기로 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마지막으로 민정과 함께 바닷가를 찾았다. 오래전 우리가 처음 함께 출장을 갔던 곳. 여긴 기억나? 그녀가 물었다. 응, 처음엔 너 되게 무서웠어. 내가 웃으며 대답했다. 지금도 조금은 무서워. 우리는 함께 웃었다. 바람이 불었다. 차갑지만 상쾌한 바람. 나는 눈을 감고 그 모든 시간을 떠올렸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겪은 이 이야기를 언젠가 누군가에게 꼭 전하리라. 누군가가 또다시 같은 상처를 입지 않도록. 누군가가 또다시 억울함에 침묵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지훈이 구속된 이후 세상은 생각보다 빠르게 흘러갔다. 언론은 하루, 이틀 떠들썩하다가 이내 다른 사건으로 관심을 옮겼고 사람들도 점점 잊어갔다. 그러나 나의 일상은 여전히 그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회사를 떠난 뒤 잠시 쉬기로 했다. 그동안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다. 감정은 마치 사라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파도처럼 조용한 틈만 나면 나를 덮쳤다. 가끔은 이런 생각도 들었다. 우리가 싸워서 얻은 건 뭘까? 지훈은 감옥에 갔고 나는 자유를 얻었지만 마음 한켠엔 여전히 무언가가 남아있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있던 나는 책상 서랍 속 오래된 USB를 꺼냈다. 이건 내가 처음 윤지에게 건넸던 내부 고발 정황들이 담긴 파일이었다. 작은 장치 하나에 들어있는 수많은 진실들. 나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잠시 눈을 감았다. 그 순간 문자가 울렸다. 보낸 사람, 민정. 내일 시간 돼? 꼭 보여주고 싶은 게 있어? 다음 날 민정은 나를 한 갤러리로 데려갔다. 작고 조용한 공간, 벽에는 다양한 사진들이 걸려 있었다. 그중 한 곳에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다. 윤지, 박 이사, 우석. 그리고 나. 이게 뭐야? 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다큐멘터리 프로젝트야. 내 이야기를 담은? 민정이 말했다. 당신의 싸움이, 당신의 선택이. 누군가에게는 시작일 수 있잖아. 우리가 알리지 않으면 아무도 모를 거야.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사진 한 장 한 장이 마치 그 순간의 감정을 그대로 품고 있었다. 울고 있던 윤지, 흔들리던 내 눈빛, 우석이 손을 내밀던 장면까지. 내가 해낸 일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려고. 민정이 조용히 말했다. 그리고 너 자신도 잊지 않도록. 나는 고개를 숙였다. 가슴속 무언가가 뭉클하게 올라왔다. 그렇게 나도, 민정도 조용히 그 공간에서 긴 시간을 함께 보냈다. 며칠 후 윤지에게서 전화가 왔다. 잘 지내요.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밝아져 있었다. 응, 너는?
이제 좀 숨 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상담도 받기 시작했어요. 나는 놀랐다. 윤지는 늘 참아내는 사람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다. 그녀는 도움을 청할 줄 알게 되었고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 나처럼 힘든 사람들 도울 수 있는 일 해보고 싶어요. 그녀가 말했다. 나는 미소 지었다. 너라면 분명 잘할 거야. 그녀와의 통화를 마치고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의 하늘은 가을비드로 물들고 있었고 바람은 어느새 선선해져 있었다. 어느 날 박 이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그는 새로운 윤리경영재단에 참여하고 있었고 나에게도 자문 역할을 제안했다. 현장에 직접 오지 않아도 되고 넌 그냥 가끔 너의 시선으로 우리를 봐주면 돼. 나는 고민했다. 다시는 그런 조직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다는 생각도 있었지만 한편으론 나처럼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내가 등불이 되어줄 수 있을지도 몰랐다. 며칠을 고민한 끝에 나는 그에게 연락했다. 할게요. 다만 조건이 있어요. 말해봐. 이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요. 타협하지 않고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는 웃으며 말했다. 그게 바로 너니까. 몇 달이 흘렀다. 나는 여전히 변화를 받아들이는 중이었지만 어느새 혼자서도 길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예전엔 누군가에게 기대야만 했던 내가 이제는 내 발로 서 있었다. 가끔은 우석과 연락했고 그는 지방에서 가족과 함께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다. 윤지는 상담사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었고 민정은 언론계에서 여전히 날카로운 펜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조용한 동네의 작은 책방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낮에는 책을 정리하고 저녁이면 글을 썼다. 내가 겪은 이야기들을, 내가 만난 사람들을, 그리고 그 모든 진실을. 이것은 끝이 아니다. 그저 또 다른 시작일 뿐이다. 나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었다. 나는 싸웠고 이겨냈으며 앞으로도 계속 나아갈 것이다. 그리고 그 길 위에서 또 다른 이날을 만날 것이다. 또 다른 용기를 찾고 또 다른 정의를 세우며. 어느 날 아침 나는 책방 문을 열기 위해 간판을 뒤집으려다 멈칫했다. 문 앞에는 누군가 남긴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익명. 봉투 위엔 아무런 이름도 주소도 없이 단 한 줄만 쓰여 있었다. 진실은 끝나지 않았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미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다. 아니면 새로운 싸움이 시작된 것일지도. 나는 조심스레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USB 하나와 짧은 편지가 들어 있었다. 당신이 드러낸 진실에 용기를 냈습니다. 하지만 제가 가진 것들은 더 어둡고 더 깊습니다. 저는 그들 중 하나였습니다. 이제야 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 고백입니다. 나는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다. 화면엔 여러 개의 영상 파일과 문서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그리고 폴더 하나 지훈이 감춘 것들. 박 이사와 민정을 호출해 USB 내용을 함께 검토했다. 영상에는 과거 지훈이 직접 지시하던 내부 회의, 외부 업체와의 뒷거래, 심지어 기자 매수 현장까지 녹화돼 있었다. 이 정도면 민정이 낮게 말했다. 완전히 새로운 국면이야. 박 이사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우리가 몰랐던 더 큰 틀이 있었군. 그 USB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었다. 그건 또 다른 피해자이자 가해자였던 누군가의 참회였다. 그리고 그가 목숨을 걸고 내게 남긴 것이었다. 나는 결심했다. 다시 싸움을 시작하겠다고. 며칠 후 나는 익명의 제보자가 남긴 이메일 주소로 연락을 시도했다. 짧은 메시지 하나가 돌아왔다. 당신에게 모든 걸 맡기겠습니다. 저를 찾으려 하지 마세요.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어쩌면
그도 나처럼 고통 속에서 버티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를 찾지 않기로 했다. 그 대신 그의 고백을 세상에 남기기로 했다. 기자회견을 준비하면서 나는 문득 윤지를 떠올렸다. 그녀는 지금 어떤 선택을 하고 있을까? 전화를 걸자 그녀는 밝은 목소리로 받았다. 나야. 기다리고 있었어요. 느낌이 왔어요. 뭐가? 당신이 또 뭔가 들고 나타날 거라는 거요? 나는 웃었다. 이번에도 같이 해줄래? 당연하죠. 그녀는 단호했다. 우린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요. 기자회견 당일, 나는 윤지, 박이사, 민정과 함께 무대에 섰다. 카메라 셔터 소리, 기자들의 속삭임, 그 모든 소리가 뒤섞여 긴장감을 더했다. 나는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마이크를 잡았다. 몇 달 전, 우리는 진실을 마주했고 그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도 또 다른 목소리들이 존재했습니다. 오늘 저는 그중 한 사람의 마지막 고백을 대신 전하려 합니다. 나는 USB 속의 영상 일부를 공개했다. 지훈이 직접 나오는 장면, 검은 돈이 오가는 순간들, 그리고 마지막 익명의 목소리. 저는 거기 있었습니다. 저는 침묵했고 방조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그 어둠 속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변했다. 기자들은 놀라고 충격에 휩싸인 듯 필기를 멈췄다. 그러나 나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회견 후 세상은 다시 들썩였다. 언론은 제2의 내부고발자 출연이라며 보도했고 검찰은 추가 수사에 착수했다. 우리가 했던 모든 일들이 다시금 조명되었고 그 여파는 더욱 넓게 퍼져나갔다. 그리고 나는 비로소 이 모든 이야기를 글로 쓰기 시작했다. 책 제목은 마지막 고백. 이것은 나의 이야기이자 윤지의 이야기. 우석과 박이사. 그리고 세상에 용기를 낸 또 다른 이의 이야기였다. 몇 달 뒤 출간 기념 사인회가 열렸다.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한 남자가 다가왔다. 모자를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책 한 권을 내밀며 속삭였다. 감사합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봤다. 어딘가 익숙한 눈빛. 하지만 그는 곧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나는 알았다. 그가 누구인지. 나는 그를 부르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한마디를 속삭였다. 당신의 진실, 내가 지킬게요. 그리고 책 위에 적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는 자신의 진실과 마주해야 한다. 나는 오늘도 책방 문을 열었다. 익숙한 종소리가 울리고 바람이 잔잔하게 유리문을 밀어냈다. 모든 게 평온했다. 그러나 이 평온이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혼란과 고통을 지나왔는지 나는 누구보다 잘 안다. 지훈은 결국 법정에 섰다. 그가 지배하던 제국은 무너졌고 공범들도 하나둘씩 법의 심판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의 죄를 부인했다. 나는 단지 회사를 지켰을 뿐이다. 너희가 무너뜨린 건 정의가 아니라 시스템이다. 그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나는 담담히 맞섰다. 당신이 지킨 건 시스템이 아니라 썩은 권력입니다. 우리는 그 부패를 멈췄을 뿐이죠. 그날 이후 지훈은 세상의 기억 속에서 서서히 사라졌다. 그리고 우리는 조용히 삶으로 돌아왔다. 윤지는 NGO에 합류해 피해자들을 돕는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박 이사는 작은 벤처기업의 조언자로 들어가 다시 새로운 가치를 만들고 있다. 우석은 아직 가족과 함께 조용한 곳에 머무르고 있지만 때때로 내게 책방에 들러 책을 추천해달라고 문자를 보낸다. 민정은 자신만의 미디어 플랫폼을 만들어 이제 더 이상 진실을 잃지 않게 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이곳에 있다. 조용한 책방. 그러나 매일 누군가가 문을 열고 들어오며 이렇게 묻는다. 여기 진실을 말해주는 책도 있나요?
나는 웃으며 대답한다. 진실은 책 속에도 당신 안에도 있어요. 읽으면서 찾아가면 돼요. 그날 저녁, 오래된 서랍 속을 정리하다 마지막 남은 노트를 발견했다. 그 노트는 내가 처음 고발을 준비하던 날부터 써왔던 기록이었다. 오늘도 두려웠다. 하지만 한 걸음 더 나아갔다. 윤지를 보며 다짐했다. 나도 버티자. 우석의 눈물이 아직도 떠오른다. 누군가는 우리를 기억해줘야 한다. 끝이 보인다. 그러나 두려움은 여전하다. 그렇지만 이제 멈출 수 없다. 나는 그 노트를 덮고 한 줄을 추가로 적었다. 이제 진짜 마지막 페이지다. 하지만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며칠 후,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다. 거절하려 했지만 윤지의 메시지가 마음을 흔들었다. 당신이 해낸 걸 세상이 알아야 해요. 조용히 사라지는 것도 멋지지만 때로는 나서서 목소리를 내는 것도 필요해요. 나는 다시 마이크 앞에 섰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처음엔 그저 하나의 작은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그 분노가 용기가 되었고 용기가 하나의 연대가 되었습니다. 그 연대는 진실을 밝혀냈고 결국 세상을 바꿨습니다. 기자가 물었다. 그 모든 싸움을 겪고도 후회는 없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나는 내 목소리를 잃지 않았고 누군가의 희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터뷰가 끝나고 방송이 나간 후 어느 날 한 아이가 책방에 들어왔다. 여기 고백이라는 책 있어요. 나는 놀라서 물었다. 그 책 어떻게 알았니? TV에서 봤어요. 엄마가 보여줬어요. 진실을 말한 사람이 있다고. 나는 아이에게 책을 건네주며 조용히 말했다. 이건 단순한 고백이 아니야. 이건 누군가가 세상을 바꾼 이야기야. 그리고 내가 언젠가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란단다. 아이의 눈동자에 맑은 빛이 맴돌았다. 저도 커서 누군가를 지키는 사람이 될래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그래. 이게 바로 내가 끝까지 버틴 이유였다. 해가 저문다. 책방 안은 조용하고 바깥은 따뜻한 여름 바람이 스친다. 나는 책을 정리하며 조용히 중얼거린다. 이제 진짜 괜찮아. 마지막 날. 그렇게 믿었던 날이었지만 어쩌면 오늘은 또 다른 첫날이었는지도 모른다.